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은 낚시 좋아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낚시를 좋아하는 3명의 친구가 갯바위에서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이 또 좀 모자란 느낌인데 그게 또 신선한 재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낚시를 좋아해서 종종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가곤 했다. 고속도로를 4-5시간이나 달려 낯선 땅으로 가서 동네에서는 잡히지 않는 크기의 물고기나 아예 처음 잡아보는 어종을 낚아올렸을 때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취미만 보면 완전히 아저씨 같지만 나는 아직 팔팔한 23살이다. 원정을 함께 다니는 멤버도 늘 정해져 있다. 끈질기게 루어를 던져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내는 근성을 가진 케이타. 탁월한 감각과 정보력으로 목표 어종을 정확히 노려잡는 타케시. 그리고 센스도 근성도 없는 운전 담당인 나. 그런 우리 셋은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바다 낚시를 그만두었다. 지금은 주로 산천어, 베스, 가물치 같은 민물고기를 노리고 있다. 바다 낚시에 질렸냐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다로 달려가고 싶다. 막 잡은 무늬 오징어를 회로 썰어먹고 싶다. 하지만 아마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020년 9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다. 그 낚시 원정이 계획된 건 2달 전인 2020년 7월이었다. 케이타와 타케시가 유튜브에서 무늬 오징어를 잡는 에깅 영상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무늬 오징어를 잡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 역시 일주일 전 초밥집에서 처음으로 무늬 오징어를 먹어본 직후였기 때문에 금세 마음이 동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매주 모여서 목적지와 낚시 방법을 조사했다.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고 열띤 회의는 늘 밤 12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장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동해 쪽에 어느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경로와 숙소를 정하고 고속도로 요금과 숙박비를 계산하며 우리는 들떠 있었다. 출발일까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던 건 아마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드디어 출발 당일, 아침 5시에 모여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이동 시간은 6시간이 넘었다. 가는 길 내내 시끌벅적 떠들고 낚시용품점에도 들르고 밥도 먹으면서 이동했다. 저녁 6시에 도착해 9시까지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장시간의 이동으로 피곤했던 탓인지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목욕탕에 들러 씻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셋째 날 밤이었다. 둘째 날에 각자 무늬 오징어를 10마리 이상 낚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고 다음번을 위한 새 낚시 포인트를 찾고 있었다. 항구는 물론이고 갯바위까지 돌아다녔다. 오후 5시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확인하자며 우리는 갯바위로 향했다. 그곳은 상당히 험한 길이었다. 갯바위로 내려가는 산길은 경사가 심하고 진흙투성이었다. 보통 낚시 포인트가 되는 갯바위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다녀서 길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완전히 미개척지라고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미개척지라기보다 그냥 물고기가 안 잡혀서 사람이 안 오는 곳 아닐까? 아니면 너무 위험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찌저찌 갯바위로 내려간 뒤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미끄럽지는 않았지만 바위에서 바위로 뛰어넘어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날카롭게 솟아있는 바위도 많았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간신히 갯바위 끝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수심도 깊고 조류도 흐르고 있어서 누가 봐도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포인트였다. 여기다. 우리는 흥분한 상태로 곧바로 낚싯대를 던졌다. 그 뒤로 한두 시간 동안 마치 유료 낚시터에 온 것처럼 무늬 오징어와 새끼 방어가 쉴 새 없이 잡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안 그래도 이미 위험한 갯바위였는데 낚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버린 것이다. 다행히 헤드랜턴과 손전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낚시를 하다가 천천히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이제 철수하자고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딸랑 하고 맑은 풍경 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색이 들려왔다. 아름다운 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동시에 헤드랜턴을 켜려 했다. 하지만 켜지지 않았다. 손전등도 스마트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파도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타케시가 말했다. 나도 케이타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은 완전히 어둠 속이었다. 여기는 항구가 아니라 외딴 갯바위라 가로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멀리서 보이는 항구의 불빛과 산길을 비추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발 아래에서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을 텐데 완벽한 정적. 마치 내 심장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케이타가 크게 비명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우리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으나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더니 케이타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놀랐어? 아, 진짜 뭐야. 우리는 겁을 먹긴 했지만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준 케이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불빛도 켜지지 않으며 발밑은 위험한 갯바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씨였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셋이 동시에 미쳐버린 건가? 스스로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는 결코 멍청하지 않다. 물론 하는 짓은 늘 바보 같지만 적어도 지능이 낮은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책을 논의했다. 타케시, 지금은 발밑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괜히 겁먹고 움직이다 죽는 게 이런 상황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나, 물과 관련된 괴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결말이 많다. 그러니까 정신을 단단히 붙잡자. 케이타, 만약 진짜 영적인 존재라면 일단 연불이라도 외워보자.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였다. 정신을 잃지 말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아는 범위 안에서 연불을 계속해서 외운다. 문제는 우리 중에 연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같은 말을 대충 흉내내며 중얼거렸지만 당연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조금씩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풍경은 해질 무렵에 봤던 것과 달라진 게 없었다. 험한 갯바위와 그 위로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 하지만 여전히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쭈그리고 앉고 싶었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타케시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서 케이타와 나도 조심스럽게 한 발짝 움직여 보았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의지해 우리는 타케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셋이 서로 가까이 모이자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다. 달빛이 있는 동안 육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아침까지 버틸 것인가?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저녁 7시나 8시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조는 밤 10시였을 것이다. 만조가 되면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길 수도 있었다. 지금 움직일 것인가? 아침까지 버틸 것인가? 그야말로 궁극의 선택이었다. 결국 우리는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침까지 이 상황을 버텨낼 인내심도 체력도, 그리고 공포를 이겨낼 정신력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게다가 아침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었다. 우리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바위를 오르고 내려가고 뛰어넘고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산길 입구 근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위쪽 도로를 달리고 있을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밀실에 갇힌 것처럼 완벽한 정적. 그저 우리 셋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산길을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그 산길은 매우 좁아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이동해야 했다. 돌아갈지 기다릴지 의논하던 시점에서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었다. 맨 앞이 케이타, 맨 뒤가 타케시, 그리고 그 사이가 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맨 앞에 가던 케이타가 멈춰섰다. 우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또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면서도 케이타가 이번에는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동시에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다. 혹시 정말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올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산길 입구와 갯바위로 내려가는 길 딱 그 중간 지점에 그것이 있었다. 키는 대략 130cm 정도, 돌을 쌓아 만든 것처럼 보이는 허수아비 같은 형상이었고 머리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케이타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케이타의 옆으로 몸을 내밀어 앞쪽을 바라보았다. 이때 조금 지려버린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허수아비의 실제 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작은 체구의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온몸에는 따개비와 조개가 달라붙어 있었으며 피부는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나도 케이타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존재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 없는 우리에게 대항할 방법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맨 뒤에 있던 타케시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왜 그래? 뭐 있는 거야? 어?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르륵거리는 이상한 신음을 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만큼은 웃긴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경적 소리를 흉내내며 빵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약 10초 정도 지나자 그 여자는 마치 녹아내리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녹아내렸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녹아 사라졌다고 해야 할지 이상한 책 같은 것과 따개비 그리고 썩은 보거 같은 것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여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침내 다시 켜진 헤드랜턴으로 그 자리를 비춰보니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썩은 물고기, 따개비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었다. 바닥이 젖어 있는 것은 단순히 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피였을 것이다. 결국 타케시는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괜찮냐고 소리치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정말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이곳은 예전부터 이런 식의 기이한 현상이 끊이지 않던 곳이라고 했다. 낚시 포인트로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낚시꾼도 많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했다. 옛날 이곳이 작은 어촌 마을이던 시절 불행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보름달이 뜬 밤에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도 이곳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꾸지람을 듣고 폭력을 당한 일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큰 소리나 큰 소음을 내면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했다. 그 남자의 말로는 보름달이 가까워지는 시기라 며칠 전에 마을 사람들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두었는데 전날 불었던 강풍 때문에 그 표지판이 날아가 버린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전부 버리고 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그날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는 밤에 낚시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해 가을에는 단 한 번도 낚시를 하지 않았다. 겨울이 되자 우리는 스노우보드에 빠져 낚시를 갈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봄이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다시 낚시를 하러 갔다. 이번에는 멀리 원정을 간 것이 아니라 동네 근처의 바다였다. 오랜만에 하는 낚시라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버렸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타 키를 돌렸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주행거리도 20만 킬로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가끔 시동이 안 걸리는 일은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라니. 우리는 어떻게든 시동을 걸려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좀처럼 반응이 없었다. 간신히 시동이 걸렸을 때는 이미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경적을 한 번 울렸다. 그러자 조금 열어두었던 창문 틈으로 후두둑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낚시를 그만두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 죽은 이유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이고 그 때문에 죽어서도 큰 소리를 들으면 물러난다 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원한 때문에 생사람을 잡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설정이 좀 짠하달까요? 어쨌든 꽤나 재밌게 읽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